지난 이야기. 한반도를 노리는 북방민족의 침입. 이에 조선은 국가 주도의 군사개혁을 단행한다.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선 조선. 본격적인 세종의 사군 육진 개척이 시작되지만 이 시기에 난이 발생하며 중앙정부군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정부군은 반란을 진압한다. 조선의 여진 정벌 마지막 이야기. 자, 이제 이시의 난도 진압이 됐고 못했던 여진 정벌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가야죠. 아, 여기서 좀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또 벌어져요? 네. 아이, 극적인 결과에는 항상 극적인 상황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파란만장했는데 네. 또 난이 일어납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머리 아플까 봐.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삼국이 엉키기 때문에 네. 동시다발성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하려면 아니, 머리 오히려 복잡해서. 시청자분들은 좀 정리가 된 편집본을 보기에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아니면 잠시 이해가 안 간다면 살짝 멈춤을 눌러서 볼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무슨 난입니까? 이 시의 난리가 나는 동안 요 이전에 명나라하고 여진의 관계가 또 뒤틀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외교전이라는 건 네. 실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이제 싸우지 마라 그랬다. 너희들 싸우지 마라. 우리 안 싸울게요. 이건 말이고 그렇죠. 그 배경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얘기가 이제 엉뚱하게 나오는데 이만주가 세조랑 친하게 지내고 갑자기 이랬던 거는 나름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진 통합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이만주가 조선에 복수하고 자기 부인도 죽고 복수하는 방법은 세지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유화책을 던진 거죠. 근데 조선도 거기 안 넘어갔어요. 그럼 명나라는 넘어갔을까? 걔들도 안 넘어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명나라하고 이만주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놈이 아무래도 위험한 놈이야. 조선 보고 싸우지 마라 이런 척 하면서 무역량을 줄여요. 그랬더니 이만주가 또 저기를 공격을 해서 또 털어요. 명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털어야 주변 부족들이 모여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바이킹 비슷하네. 누가 하나 털면 오 모르겠어. 저게 돌대.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평화책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털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해야 참 복잡하니까. 그래서 명나라가 갑자기 군대를 출병시켜서 와. 이만주를 잡으러 보냅니다. 우와. 어쩌면 세조한테 싸우지 마라고 보내고 명나라 관리 가서 싸움질까지 하고. 그럼 세조 입장에서는 땡큐. 그러니까 둘이 다 짰을 수도 있어요, 서로. 왜냐면 그 여진족 시위도 있거든요. 또 하긴 그럼 또 그 정보가 들어가요 또. 아무튼 그 와중에 군대를 출동하면서 조선 보고 협공하자고 그래요. 전혀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협공이 들어가는데 어. 조선은 그때 이시에 난 그거 싸우고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만주 입장에서 보면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아마 오래 싸우길 바랬겠죠. 단박에 끝난 건 아니지만 훅 하다가 어떻게 끝났어요. 이 군대를 바로 돌려서 이만주의 올미부까지 진격을 시킵니다. 여기에 있던 병력이 함경도 정벌 끝내고 바로 여진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 하나 건너면 그러면 이제 명의 대장군이 양군을 지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자 따로 가는 거죠. 여기서 세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네는 명나라 군대 직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전투하라. 어허. 그러면 이제 우리 군도 좀 혁혁한 공들을 좀 세우나요?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죠. 그래요? 어떤 공격을 하나요? 당시 이만주는 명나라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고 조선군은 이쪽에 아직 반란 중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게 과거에는 여진 정벌이 여진족들이 정보를 다 줘요. 네. 두만강 건너서 올미부까지 지금 환인까지 가려면 네. 중간에 여진족들이 다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정보가 안 들어가요. 두 가지가 밖에 없는데 조선이 강세로 나오니까 여진족들이 이제 겁을 먹고 떨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조선군이 기가 막힌 이동을 한 거죠. 실전형 군대의 능력이죠. 그게 이미 참 재밌는 게 이 중앙군이 사실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군대였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 이시에 난 진압하면서 굉장히 베테랑 군대로 지금 거듭나서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혁혁한 전투를 벌였던 강순, 남이 이 역전의 맹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만주하고 맞짱을 뜹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왜 이만주가 그 정도 했을 경우에는 뭐 이만주가 뭐 명까지 건드릴 경우에는 이만주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 이만주하고 그 아들 이고 납합, 이두리 부자 등 24명이 여기서 몰살을 당합니다. 이만주가 여기서 조선관계? 전사예요. 예. 오. 한번 한다니까요. 역사에 없던 일이 벌어지는 네. 거예요. 우와. 이만주 부락을 완전히 포위할 때까지도 파악을 못했어요. 와, 끝까지 남아있던 이만주가 여기서. 그러니까 10,000명 넘는 군대를 보내서 이만주의 본거지 부락을 적에게 들키지 않고 포위해서 밤에 습격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물론 이건 잔인한 작전이에요. 네. 가서 그냥 쓸어버리는 작전이니까 순전히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이후로 이런 일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 이후로 이런 일이 많아야 하는데 이게 처음이자마자 죄송한데 미리 실망은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좀 취하도록 잠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자와 부녀 24명을 사로잡고요. 그다음에 무려 175명을 사살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가옥과 전답, 곡식 전부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어유소가 이끄는 부대 역시 21명을 참하고요. 50여 명을 사살하고 주위를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조선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이만주의 근거지를 완벽하게 소멸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주를 잡는 게 목적이었는데 일가를 완전히 다 죽여가지고 이만주 집안이 여기서 끝나버리죠. 근데 이만주 잡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 달성했으므로 이제는 뭐 더 이상 여진을 침입할 그쵸, 일은 지금- 없는 거 아닐까요? 조선을 위협하던 가장 큰 세력이 사라졌으니까. 세조는 이때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명나라한테 그랬겠죠. 봤어? 아 기자님 말이 맞는 게 명나라 군대도 오고 있었잖아요. 네. 명나라 군대가 딱 왔더니 마을은 다 불타고 그죠, 이미 그죠, 끝났어. 그죠, 그죠. 조선군이 글씨를 써놓고 갔대요. 오. 우리 먼저 왔다가 그러니까 기자 봤어? 봤어? 그래도 역시 그 군대는 능력 본위의 편성. 이 완전히 어유소, 강순, 남이 이시에난 때 실전형 장군들로 채웠고 그다음에 역시 훈련과 실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실전 경험을 가장 꼽고 싶습니다. 이만큼 이때까지만큼 이만큼 실전 경험이 있었던 부대가 없었거든요. 좀 방금 실전하고 왔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실전 경험이 있는 부대는 이 이후에 계속 놀리면 안 돼요, 사실. 계속해서 그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조금씩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실패한 거예요, 사실. 근데 뭔가 분위기상, 눈치상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의미 이게 아니고 네. 왠지 여진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 아직도 남았어요? 이게 여진족이 참 밟아도 스물스물 나와요. 인구도 사실 우리하고 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만주 전체에 퍼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진과 조선과의 관계는 이게 하나가 없어서 끝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결국 싸우든 안 싸우든 늘 애증의 관계로 살아야 되는 관계인데 국제 관계에 영원한 평화도 없고 영원한 우정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진족도 계속 사이 좋았다 싸웠다 계속 가는데 이게 없어지는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셀 때야. 여기서 명나라가 먼저 나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명나라 최고 권력자인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최고 권력자 이름도 왕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그 해적 외부대장. 왕직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일본에 군전 짓고 살았던. 예, 그 사람이 아니고 명나라 최고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여진족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명나라 군대도 여진족하고 싸울 때 실전형 부대가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한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세조 입장에서는 한번 원정에 성공을 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밟았는데 여기 원군에 굳이 동의할 이유가 없지 이유가 않아요?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그러니까요. 땅을 뺏을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우리가 로마 제국처럼 뭐 무역도 하고 뭐 했으면 이 기회에 아주 이거 점령하자 그랬을 텐데 우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다. 네. 굳이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러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30년 지나서 성정에 한번 올라가려고 여진 정벌을 하는데 이 갔는데 아무 정과 없이 돌아와요. 왜요? 이제 한 세대가 건너가니까 군대 질이 뚝 떨어져. 맞아요. 바로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실전형 부대를 계속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역사 얘기 너무 할 거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옛날에는 어떤 국가적 위기다 뭐 이런 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군대 가기 싫어 안 가. 그러면서 성종 때부터 이제 대립제 나와가지고 대립군이 여기서 뭐 이렇게 오고. 그리고 초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이제 공신들도 많아지고 굳이 내가 변방에 가서 중대장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그 최강이던 내금이 네. 얘들 절반이 다 이상한 애들로 바뀌어요. 그냥 귀족 자제. 이제 내금이를 뽑아도 뭐 애들 절반이 이거 뭐 그냥 그 사격장에서 사격만 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씩씩 바뀌고. 그 어유서 같은 장군, 허종 같은 장군은 살아 있는데 네. 장군이 뛰어나면 뭐해요? 갔더니 왜 그러냐? 요즘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함경도 군대는 어떠냐? 저기도 옛날엔 괜찮은데 요즘 옛날 같지 않아. 그 대사가 다 옛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쓰이는 얘기군요.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조선이 이제 여진 정벌은 안 하고 국경에서의 분쟁은 계속 되니까 그냥 국경 분쟁을 막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이제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연산군 때도 한번 정벌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 게 하나 더 생겨서 국가 재정도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죠. 가려면 2만 명은 모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판타지적인 생각이지만 세조 때부터 국가의 산업적 파이를 키우는 작업과 군대를 실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면 지도도 달라졌을 것이고 위를 열고 실크로드 열고. 그렇게 되나요? 사실 군사비라는 건 엄청난 자원과 돈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얼핏 보면 철저하게 소모적인 게 군사 재정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물론 국방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그건 순소비라고 그래도 국방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보면 순소비적인 것도 아니에요. 군대를 키우고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가 꼭 무슨 제국주의 안 해도 예를 들면 만주에 들어가서 왜 만주 땅을 왜 고구려의 땅을 안 찾냐고 그러는데 득되는 게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근데 무역을 하고 산업을 일으켜야 그 땅이 득이 된다고요. 그리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러려면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농번 사회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손실 중에 상손실이에요, 이건. 백성도 힘들어. 지난번에 참 우리가 그 얘기했더니 야 이게 뭐 그때도 군대는 월급 안 주고 부려먹냐 그러는데 저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한 명이 몸으로 때우는 거 하고 5명이 세금 내는 거 하고 어느 게 낫겠냐고 조선은 생각한 거예요. 4명이 세금 내지 말고 한 명만 나와서 몸으로 때워 나라를 지키자 그랬다고요. 그 월급 주려면 세금 받아야지. 그럼 세금 받으려면 쥐어 짠다고 세금이 나오나? 산업을 일으켜야 돼. 맞아요. 산업을 일으키면 빈부격차도 생기고 사람이 또 약삭 빨라지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돈이 전부냐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에 따라 조선은 그게 싫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다 똑같이 살다가 한 명은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뭐 갑자기 돈 되면 범죄도 일어나고 그게 경제가 발전하면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안 하고 전쟁도 하지 말고 군대는 그냥 넷 중에 하나 제비 뽑아서 잠깐 몸으로 때우고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마치 정부가 무도하고 뭐 군부가 무도해서 너 공짜로 와서 군대 복무해 절대 그런 구조 아닙니다. 아무튼 조선은 그 구조로 갔기 때문에 산업 투자 안 해, 무역 안 해, 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국경도 그냥 가자. 뭘 여진 정벌하냐. 치면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간 거예요. 어쨌든 좀 답답한 조선으로 그렇죠. 좀 바뀌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닫혀 있는 국가가 됐군요. 참 조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에서 여진 정벌에 대해서 정말 순식간에 배웠어요. 너무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여진 정벌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보다는 여진을 둘러싼 조선과 동아시아의 초강대국 명과의 관계를 조금 더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명과의 외교적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도 단호하게 세조는 그 모련이 정벌을 실시했거든요. 이 모련이 정벌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의제이라는 그야말로 조선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전략을 써서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자주적 입장 그다음에 조선의 국위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건 차치해 두고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세조의 치적이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쳐야 될 점은 국제관계라는 거는 냉혹해지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냉정한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국제관계를 너무 많은 눈으로 쳐다봐요. 자존심, 감정, 뭐 종속, 자주 우리가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국제관계도 도덕과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그때 사석에서야 안 됐다고 그랬겠죠. 걔들한테도 좀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겠지. 그러나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거는 실리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 그거를 좀 냉정하게 인식하고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실리이며 동시에 기브 앤드 테이크의 관계밖에 없다. 이거를 좀 알고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연합체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 부교와 신교의 대립이 시작되며 근세 유럽을 뒤흔든 전쟁이 시작된다. 부교와 신교의 대결, 근세 유럽의 전쟁사.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동양의 근세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동양 역사,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슬슬 과연 이 시기에 서양은 어땠을지 계속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서양 역사에 대해서 보는 거죠. 사실 이때는 서양의 전쟁이 조금 더 흥미가 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무기 체계가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세한 기자님에게 거는 기대가 좀 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끄고 가겠습니다. 왜요? 이름을 잘못 부르셨어요. 자, 우리 이세환 작가님. 아이고 예. 책을 내셨어요. 이제 작가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인문학 관련해서 책을 또 출판을 하셨지만 오늘은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무기를 전달할 또 밀리터리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이 기자님이라고 명예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번에 30년 전쟁을 준비하면서 네.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두 번 다시 이거 안 해야겠다. 이거 30년. 근데 제가 느꼈는데 기자님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어깨 힘들어간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기자님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기자님이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마음이 동심이세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놓고 엄청 준비를 하세요. 막 그래서 내가 빵 터뜨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날 잘 알아? 내가 빵빵 터뜨려줄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나 모르는 줄 기대하고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다 보니까 제가 정파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파로 가요. 원래 사파가 다 주인공 하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남의 내공 흡공으로 막 빼고 막 이런 거 잘 어울려요. 네,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서양의 역사. 이 30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기에 대해서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0년 전쟁 시작합니다. 전 유럽을 뒤흔든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유럽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 뒤흔들었어. 이거 정말 야 오늘 쉽지 않은데요, 녹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 시기에 유럽의 판도를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16세기 유럽의 판도라는 거는 지금 보면 다 아는 나라는 싶지만 당시에는 그런 지도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유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섞여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큰 나라, 좀 센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프랑스, 에스파니아, 뭐 이탈리아, 그리고 근데 요 나라가 다 구교,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일한 신교 국가가 이제 영국, 이제 강대국 중에서는. 그리고 근데 영국은 또 신교는 신교인데 성공회여가지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영국은 또 아일랜드는 카톨릭이고 스코틀랜드는 또 장로회라고 또 달라요. 맞아요. 그 나라는 참 희한해요, 그죠? 아직까지 영국은 그래도 약간 좀 변방 스페인을 하는데 치긴 했지만 여전히 스페인이 그때 당시군요. 예. 그래도 제가 지금 강대국은 그 나라가 꼭 크다 개념이 아니라
돈 들여서 군대를 좀 만들 수 있는 나라. 뭐 1년 정도 전쟁할 돈은 있는 나라. 이런 나라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헷갈리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도 강대국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하잖아요. 네. 저기 그림을 하나 보시죠. 네. 신성 로마 제국 휘장입니다. 쌍독수리. 예, 독수리예요. 예, 독수리 날개에 여러 가지 문장이 있죠. 네. 네. 저 문장이 전부 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 유럽의 가문이 저기 얽히고 설켜 있는지. 약간 보면 느낌이 영국 느낌, 뭐 스웨덴 느낌, 뭐 각 국가의 느낌들도 많이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 로마 제국, 서로마, 동로마가 이제 나누어지고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유럽 땅에서는 이른바 이제 프랑크 제국이라는, 그러니까 이 프랑크 왕국이 400년간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40년에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죠. 루이 1세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루이 1세 밑에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로타르, 그다음에 차남 루이 2세, 그다음에 삼남 이제 카를 2세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 셋이서 이제 싸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박 터지게 싸울 거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박 터지게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협정을 맺어. 야, 그럴 거 아니라 3명이 똑같이 나눠 갖자. 그래서 나눠 가자요. 그래서 843년에 이제 베르댕 조약으로 3명이 똑같이 이제 프랑크 땅을 나눠 갔습니다. 지금 840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1000년 남았어요. 그러게요. 저희 지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16세기를 다뤄야 되는 날 아닌가요? 저는 신성 로마 제국 했을 때 진짜 100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이어져 온 게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때 장남인 로타르가 덜컥 사망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타르도 분명히 자식이 있고 했었는데 형들이 가져가는 거. 서슬퍼런 삼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바로 탁 들어가서 또 그 둘이 또 협정을 맺습니다. 야, 우리 나눠 똑같이 나눠 갖자. 그래서 이제 메르센 조약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프랑크 제국이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눠지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서프랑크가 오늘날의 프랑스, 동프랑크가 오늘날의 독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까지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역사를 배울 때 똑같이 배워요. 그리고 이때부터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고려 이전까지는 같은 나라였다가 네. 뭐 고려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가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도 보면 이때까지는 또 공통 교과서로 써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이제 911년에 그러니까 워낙 특히 동프랑크 지방이 뭐냐고 지방 호족들이 득세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통일된 왕조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911년에 호족들 간에 이제 투표로 이제 동프랑크의 왕을 뽑자 이런 걸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왕이 작센 지방의 하인리 1세가 그러니까 동프랑크 왕의 통보를 받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집에서 새장 만들다가 당신이 왕이 됐어 이런 뭐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새장은 뭐 그런 거 왕되기 쉬운 사람들은 예. 굉장히 쉽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한 거예요. 되게 부럽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될 사람은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그 문 열고 누가 들어와서 허윤 씨 왕 되셨어요 나와. 우리나라 역사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동프랑크 왕국은 뭐냐면 선거로 왕을 뽑아요. 이때부터 그 전통이 생긴 거예요. 네. 왕 뽑을 때 되면 유력한 호족들끼리 와. 모여서 이제 선거로 왕을 뽑는데 이제 하인리의 아들이 이제 오토라는 애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 오토 1세가 이제 왕으로 다시 한번 등극을 합니다. 워낙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오토 1세가 못마땅한 게 있었어요. 워낙 동프랑크의 호족들이 너무나 그냥 말이 왕이지 왕 말을 안 들어 얘네가. 오토가 어떻게 하면 이 지방 호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오토 1세가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네. 교회의 세력을 이용하자. 왜냐하면 이때 교회의 세력에 대해서 오토 1세가 아주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줍니다. 돈도 주고 전답도 주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지원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의 세력이 괜찮았을 때거든요. 괜찮을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교회의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 호족들을 견제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교회의 세력을 나중에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여기에 또 오토 1세가 기발한 생각을 한 게 뭐냐. 성직자들한테 권력과 재산을 막대하게 주는데 성직자는 자식이 없잖아요. 죽으면 다시 이때는 그 재산... 있었잖아요 막. 몰래 있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어요. 여기저기. 숨겨놓지. 근데 그걸 그렇죠. 숨겨놓지 대놓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나 후계자를 할래. 그럼 바로 댕강이죠, 걔는.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줬던 성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영지하고 재산을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는
이런 방법. 아, 저도 어차피 돌려받을 예. 거니까. 그다- 전세 같은 개념이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차기 후계자를 결정할 권리를 자기가 가져요. 아, 누가 가져요? 그럼 신복이 되는 오토 거네. 1세가. 신복이 되는. 완전히 자기 사유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오토 1세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이게 종교를 지금- 잡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900년대 초반이라는 거죠? 네. 그럼 아직 900년 남았네요? 죄송한데 900년 얘기하시려고 지금 안 와요? 신성 아니 근데 지금의 신성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모르셨죠? 몰랐는데 900년을 더 들어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금방 끝나요. 아, 금방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오토 1세를 대단히 좋게 보는 거예요. 아, 너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착한 왕. 그러면서 드디어 오토 1세한테 로마 황제 왕관을 줍니다. 네가 새로운 로마의 황제라. 이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일거양득이네요. 그렇죠. 내 힘도 키우면서 교회의 지지도 받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네. 우리가 아는 생각하는 제국하고 많이 다른데 어. 보통 제국은 나라보다 센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이건 여러 나라의 연합체로의 제국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황제가 선거를 뽑힌다. 선거. 네. 그 다음에 교회가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왕관을 딱 먹는. 그러니까 신성 플러스 선거.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 호족들이 투표를 해서 왕이 선발되는 건 맞는데 동프랑크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토 1세가 그렇게 강력한 황제가 된 데 불구하고 오토 1세가 죽자마자 다시 한번 4분 오열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요? 예, 16세기까지 동프랑크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숫자를 세보니까 약 300개입니다. 그 안에서요? 이러니까 제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옛날 봉건제에서 영주, 제후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투표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연합체 플러스 교회의 권위가 붙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과서 안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시기에서 종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거의 전쟁이라든지 이야기들이 거의 원인이 종교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종교 개혁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 시기에 좀 어땠길래 이 전 유럽이 다 들어와서 전쟁을 참여하게 됐는지.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가 되면 가톨릭의 부패가 절정에 달아 있었을 때죠.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15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뭐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면죄부를 사면 너는 천국에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부패 극치였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부패가 일어나면 당연히 반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루터와 칼벤 같은 이런 종교 개혁가가 나오죠. 이런 종교 개혁가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이 종교가 이제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게 되죠.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강세를 유지했던 나라들이 구교 쪽이 많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독립을 원하고자 하는 이런 유럽 국가들이 신교를 믿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또 이게 얘기가 끝나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대국의 주로 신교는 되게 북쪽들이죠. 그 지금 네덜란드가 아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네. 요쪽만 나왔으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 중에서 가장 어쨌든 허우대는 제일 컸던 신성 로마 제국의 사실 핵심이 독일이에요. 네. 네. 종교개혁의 발상이 독일에서 나요. 네. 쉽게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 한 가운데서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독일과 그 동프랑크 쉽게 말해서 신성 로마 제국 북부에 8개 주가 느닷없이 우리는 신교를 믿겠다고. 신성 로마 제국 그 구교의 한마디로 모든 종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린 신교 이게 네,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교황의 권위 플러스 선거인데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인데 이 연합체의 핵심 부위가 종교개혁의 중심부가 된 거예요. 그럼 거칠만 완전히 하네. 분할되고 이 안에서 이제 시작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쇄술의 발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인쇄술이 사람들한테 발달되니까 많이 그렇죠. 성경이 이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성직자한테서 듣던 그 성경의 해석과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고서 하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허.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면죄부를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진짜로 이 책을 읽으면 나오는 지식들을 가지고 저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됐네요. 지식의 전파는 항상 혁명을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였죠. 사실은 인쇄술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네. 인쇄술이 정말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30년 전쟁 중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미친 사회적 영향을 얘기할 때 이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전쟁의 핵심이니까. 근데 이 종교 문제만 나오면 골치 아픈 게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종교가 변해서 사회가 변했냐, 사회가 변해서 종교가 변한 것이냐. 이건 뭐 누누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우선순위 빼고 답은 없죠. 예,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연구자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카톨릭 세계가 그동안 여기를 풍속까지 다 장악해 왔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임종을 앞두고 재산과 토지를 교회에 기부하여 후손을 빈약하게 만들고 시장에 공급되는 부동산 물량이 줄어들게 했다. 어떤 연구자가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분도 이제 뒤에 가서 아이고 이러다가 또 기분 나쁠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결국 개인의 부와 부를 통한 성장이라는 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전에는 그냥 죽을 때 교회에 기부하고 뭐 이거 했는데 이제 한 푼도 아까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아까워도 그래 저거 훌륭한 일이야 이랬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저거 저 시장에 내놓으면 죽었으면 내가 이거 사서 놔주지. 가게 해야 되는데 왜 저걸 저기다 넘겨 이런 불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자유시의 상인과 장인들은 축제일이 너무 많아서 카톨릭은 누가 훌륭한 일을 하면 성자를 만들고 그렇죠. 또 성자를 위한 축제를 해요. 1000년이 넘게 오니까 성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축제일도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게 또 거의 매일의 축제. 계란 장수를 위한 성인이 있고 뭐 저 인쇄업자를 위한 성인이 있고 출판사를 위한 성인, 갑옷장이를 위한 성인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틀에 한 번 축제고 사흘에 한 번 휴일이에요. 좋은데요? 그런 세상이라면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게 좋은 이런 거죠. 오늘은 버스가 놀아. 다음 날은 지하철이 놀아. 그 다음 날은 택시가 놀아. 그렇죠. 그 다음날 은행이 닫아. 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루만 노는 건데 소비자한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농업사회고 조용 자기들끼리 살 때는 돌아가며 쉬면 되죠. 근데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장사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맨날 노는 거지. 자꾸 자기들은 스톱이 돌아가면서 되는 논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서 영업이 손해가 한두 푼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이게 카톨릭 세계가 이제 안 맞게 된 거예요, 사회하고. 맞습니다. 이 30년 전쟁의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 모든 전쟁의 원인은 마찬가지지만 이 30년 전쟁도 예외 없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전쟁이 뭐 구교에 대항하는 신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이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뭐였냐?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구교가 행사하느냐 아니면 신교가 대신 들어가서 행사하느냐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종교의 중심이 신교로 넘어가면 그 막대한 부가 네, 신교로 넘어가게 되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신교가 뭘 장악한다, 어느 지역을 구교가 장악한다는 건 종교를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종교는 경제, 정치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행정력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뭐 거일 들어가서 뭐 이렇게 헌금 우리가 받을게요. 이 수준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던 그 거대한 재산이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오히려 역순이네요. 저희가 얘기한 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널리 보편화되고 퍼지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어떤 이 정신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신교가 빵 터지면서 모든 건 준비됐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카톨릭 문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교가 발달하는 게 어디냐면 전부 해상무역 하는데 상공업자 많은 도시 저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교가 나오니까 신교가 왜 이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냐면 자기들한테 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너무 크고 보편적이라고. 근데
자기들 문화에 맞춰 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서가 막 보급이 되니까 지들끼리 막 그룹을 만들어 교파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화가 되는 거예요. 특화가. 야, 어떻게 보면 종교가 세상을 이렇게 막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해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방금 기자님 말씀한 돈 문제하고도 직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우스부르크 종교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라는 획기적인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군주의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도시 상공업자 많고 축제일이 불편하고 돌아가면서 쉬는 게 싫은 사람들은 신교로 몰리는데 군주가 같이 가주면 돼요. 만약에 군주가 안 가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신교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신에 떠나갈 수는 있어요. 딴 데로. 그러니까 딴 데로 갈 수 있죠. 그리고 군주 입장에서도 돈 막 주면서 신교로 가시죠. 막 근데 이렇게 할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생기냐면 가시조가 아니에요. 상공업자 기술자들이 이걸 많이 믿었다고. 프랑스 역사가가 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그너 전쟁이라고 있어요. 네. 파리에서 이제 개신교들이 내전이나 추방당하는 건데 거의 뭐 학살 같은. 이 위그너가 대거 딴 나라로 떠나요. 네. 전부 이 사람들이 상공업자 기술자여서 위그너 전쟁 때문에 프랑스의 상공업이 쇠퇴해서 이때까지 최고의 강국이던 프랑스가 이때부터 위험해진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빠져나. 그러면 이야 그게 그 시절부터 그럼 시작된 거예요? 프랑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타지 마라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연결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속담이 나온 이유가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는 더 이상 기술자가 없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프랑스 어느 학자 개설서에 이렇게 돼 있죠. 100만이 넘는 상공업자 엔지니어를 다른 나라로 추방해버리는 이런 바보짓을 해가지고 우리 프랑스가 훅 갔다.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그냥 농담처럼 혹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가 기원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당시에는 다 길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네. 한 길드가 통째로 딴 나라로 가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막대하네요, 그 정말로. 비슷한 길드가 외국에도 있어요. 네. 걔네들도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그 같은 직종끼리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왜 거기 있지? 일로 와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는 쪽에서 왕이 나서서 초반에 왜 옮기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와. 베풀어줍니다. 이런 게 신교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재산은 다 이쪽이 몰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카톨릭을 믿어. 몸만 네. 나가라. 신교들이 나갔어. 이 재산 다 누가 가져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가 나 이제 신교 믿을래. 구교가 떠나가잖아요. 저거 다 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또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정말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엄청난 분란이 생기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유럽에서 도시와 상공업자와 상인들의 집단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도시 단위로 묶여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기서 신교 여기가 터지면서 빵 하고 시작이 된 거네. 신성 로마 제국의 정말 배가 신교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부터 또 구교는 또 치밀하게 반종교 개혁 운동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더욱 더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교국들이 든든히 버티면서 서로 간의 카르텔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내부에서 골마서 터진다. 이러면서 신교가 난립하면서 경쟁 구도, 이 굉장히 어려운 이해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신교는 주로 상공업자 이런 데가 많으니까 해상무역 이런 데가 많으니까 터져 나오려고 그러고 카톨릭은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데 네. 나는 영주인데 저쪽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근데 저쪽은 카톨릭이고 나는 신교야. 나는 이거 시장을 확장하고 독자로 키워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독립하고 싶어요. 네. 정치적으로도 나 이제 너랑 안 놀고 내 마음대로 할래. 독립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나 지역은 독립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카톨릭 제국들은 이걸 제국을 더 확장하고 싶어요. 저쪽에 분열이 생겼어? 저건 내가 먹을래. 그러니까 이 30년 전쟁은 제국은 확장하려고 하고 지역은 독립하려고 그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대립하는데요. 가장 이상한 추세가 그렇지.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하면서 만나면 싸우는 게 여지껏의 전쟁이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확장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새롭게 독립을 하니까. 그리고 옆에 또신 또 먹으려고 그래. 와, 뭐 얘기만 들어도 벌써 왜 그렇게 복잡하다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가네요.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네덜란드였을 거예요 아마.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네덜란드가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고 번번이 스페인이 네덜란드 지역에 뭐 병력을 파견하고 용병들을 동원했는데 뭐 번번이 깨져요. 많이 깨지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네덜란드 주변에 있는 나라,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아서 신교를 믿으면서 또 다시 한번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 낮춰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뭐 이렇게 로우랜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로우랜드 이게 무슨 뜻이야? 집안이 났나? 예, 그러니까 저지대 사람들. 아. 근데 보통 저지대 사람들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네덜란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로우랜드라고 부르는 그 이면에는 대단히 그들을 낮게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언어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거기 로마 때도 저지대 게르마니아, 고게르마니아 그랬는데 아니 저지대는 계속 저지대였거든. 근데 그래도 나 부르는데 자꾸 로우 그러면은 기분이 그렇기도 나쁘긴 하죠. 하죠. 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교와 구교가 맞붙는 게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요? 종교 전쟁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이제. 예? 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맞짱인 게 뭐냐면 뭐 공성전 이런 거 없어요 별로. 이때 30년 전쟁에서 공성전 그렇게 크게 없어요. 대부분 주요한 전투가 벌판에서 양쪽 군대가 와. 만나서 그야말로 붙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냥 이 너 장군과 나와 나랑 한판 근데 붙자. 이러한 실력 대결. 전쟁의 양상이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시와 도시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무슨 스타워즈 같아. 기록에 보면 황제군 제국군과 예. 연방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모든 해외 서적에 이때 당시에 구교 측 군대를 임페리얼 아미라고 불렀어요. 오.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라고 해서 임페리얼 아미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거 스타워즈요? 이러고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걸 뺏겼을 거야 아마. 그리고 신경 국가들은 되게 작으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을 연합하거든요. 하니까. 근데 사실 이 제국군도 제국군이라는 건 원래 연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합군과 연합군인데 연합군. 하나는 제국군, 하나는 연맹군, 뭐 연방군 이렇게 해요. 거기도 뭐라 그러냐면 레벨 암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레벨 얼라이드 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에서 발란군 레벨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타워즈도 그렇지만 저희 흔히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 인터넷 게임들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 거의 주축이 제국군과 연합군의 이 싸움인데 항상 보면 제국군은 강대한 힘과 광활한 영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베이더도 나와. 그리고 밀리니까 연합군은 그 작은 국가들끼리 야 우리와 뜻을 함께할 자를 모아. 그래서 막 용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 이게 결국은 딱 이 시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도시에서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어차피 뭉쳤으니까 벌판에서 승부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회전. 그럼 중세에서 이제 이 근대로 넘어오는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기대하고 흥미진진해야만 안 되는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대가 많이 되긴 하네요. 또 하나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때보다 병력에 대한 운용이나 어떤 전술이 훨씬 복잡해.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단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충분히 갖춰졌잖아요. 이제 그냥 바로 터집니까?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 30년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의 성격이 있어요. 네. 말씀대로 종교 전쟁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제국의 정복 전쟁이 있고 개별 국가의 독립 전쟁이 있어요. 아휴. 정말 신기하죠. 그러네. 근데 이 세 개가 또 오묘하게 다 다 맞물리고 맞아, 있는 다 거잖아요. 맞아. 그 오묘하게 맞물리는 게 아니라 얼기설기 맞물리죠. 이 전 설명을 못 들었으면 이해 못했을 텐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그쵸. 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갈등 요소가 정치 체제. 지금도 우리 사실 냉전 그러면 우리 옛날 시절 냉전 보면 저쪽에서 자본주의가 온다. 이거 안 돼. 사회주의가 온다. 안 돼. 이랬잖아요. 네. 이때 이게 또 뭐하고 만나면 스타워즈인데 이것도 공화정과 황제, 왕정 이게 또 만나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는 제국이라고 그러면 그냥 광대한 강대국이 무슨 저기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거를 제국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지금 말하는 제국은 그게 아니고 봉건제와 연방제가 섞인 형태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봉건제하고 연방제예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다르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국이 아니고 연방제와 봉건제라는 체제에서의 제국 체제와 그다음에 공화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정이 아니라 상층 귀족이나 시민들이 선거 집단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느낌이. 하여간 한국 분들은 공화정을 민주정하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무튼 전혀 다른 이 공화정과 제국. 그다음에 제국 안에는 또 의회가 있어요. 우리는 또 황제하고 의회는 상극인 줄 알죠. 네. 의회 다 있어요. 이때가. 의외에 다 있어.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황제가 도장 한번 꽝 찍으면 일사천리. 끝나는 걸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아무리 맞아요. 황제라도 뭐 군대를 파견할 때조차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뭐 이름뿐이라도 그래도 로마 제국의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의회 정도는 그래서 있어줘야죠. 여기서 예. 지금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맞아 좋은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얘기하다 보면 왕이 저것도 못해 그러는데 돈 나오는 건 의회 승인이 필요한 데가 많았어요. 다 똑같진 않은데 아하. 그러니 막 전투 중에 가서 돈 좀 빨리 의결해 달라. 이야. 의회를 모아서 지금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정치는 이미 현대적 성격을 띠네요. 예, 복잡합니다. 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종교 문제, 정치 체제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게 막 섞인 게 30년 전쟁이죠. 다음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0년 전쟁의 서막. 보헤미아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부교와 신교의 대결이 시작된다. 근세 유럽에 휘몰아친 전쟁의 서막. 보헤미아 왕을 누가 될 거냐를 놓고 팽팽한 대결이 3대 3이네요. 그렇죠.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난드 2세를 보헤미아 왕으로 덜커덕 밉니다. 그래서 얘가 왕이 돼버리죠. 그래서 왕이 됨과 동시에 신교를 마구 탄압을 합니다. 이제 신교와 국어가 극렬하게 대립을 되죠. 화승총과 대포의 대단히 입체적인 작전을 했었어요. 대포가 무려 필드 대포가 4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전쟁이 진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